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귀국대 모습도 화제였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유럽 출장 갔을 때 한쪽에 책을 들고 가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현 정권의 기획 수사를 암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의 입국 장면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전에 오늘 첫 소식은 28명의 수단 교민을 구출한 작전명 프라미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문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진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속에 교민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환하게 웃고 있는 지 교민,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교민은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출됐기 때문에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상당히 힘든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어떻게 구출이 됐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한번 지도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단 하르툼이라는 곳에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850km나 되는 거리를 비행기가 아닌 차량으로 육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km를 차량으로 이동했고요. 포트 수단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갔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는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들을 한번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고 그 전에 목소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에 처리 중이던 우리 국민 28명이 포트 수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군용기를 탑승 완료했습니다. 작전명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단에서 철수한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육로를 통해서 800km를 이동했다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육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수단은 지금 내전 중입니다. 네. 정부군하고 반군이 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하르툼 공항은 지금 그 내전 상황에 있거든요. 원래 반군이나 이런 데에서 점령을 하려면 공항부터 폐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내전 상태니까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비행기를 뜰 수가 없고 우리 정부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하려고도 검토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지고 거기는 굉장히 또 붐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로를 선택을 했는데 네. 육로는 저게 850km씩 되니까 사실은 저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수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쪽에서 그 저쪽 수단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850km를 육로로 달린 겁니다. 850km,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인데 아마 두려움과 여러 공포 속에서 이동을 했고 그래서 무사히 지금 서울로 이동 중에 있는데 28명의 우리 교민만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들도 구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도적 차원에서 봤을 때 장현찬 이사장님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명 프라미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네. 이 중동 지역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적 우호라는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인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일본 국민들, 교민들까지도 구출해주면서 국제사회에서 이 같은 역할에 있어서 더 많은 어떤 신뢰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고요. UAE 정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다는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네. 일본 교민을 구출한 것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SNS를 아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어떤 이 인도적 조치들이 국제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위상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이게 뭐 당장의 어떤 외교 성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 자산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슬로건 내세운 것처럼 글로벌 중추 국가로 인정받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요한 이 행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워싱턴에 가 있는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보고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서울공항에 이 교민들이 도착할 예정인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수단에서 돌아오는 우리 교민 28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뤄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부터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돈봉투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라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여전히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천공항도 이른바 개딸들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과 또 반대 인파들이 몰리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모습 보셔서 아시겠지만 범죄의 어떤 혐의자라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특급 연예인이 입국할 만큼 그렇게 착각을 할 만큼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당당한 모습으로 입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였는데 어제 모습은 설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토요일에 22일 날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네. 귀국길에 올라서 어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지는 모습을 일단은 저는 높이 샀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송 전 대표가 회피하지 않고 어떤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 좀 적극 지지층들이 아마 가셔서 응원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송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사법적인 내용들은 거의 이제 좀 없었어요.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여기 때문에 사법적 책임은 이제 곧 수사에 응하고 어떤 수사라든지 재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도 고개를 들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저는 환영의 모습은 네.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환영한 것이지 그렇다 해서 뭐 이거 돈봉투에 대해서 뭐 이것을 덮고 싶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비호의 어떤 행동은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희 어떻습니까?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정치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서 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니까 아마 이제 지지자들이 가는 거는 어찌 보면 뭐 한 200명 정도라고 하죠. 뭐 그 정도는 당연한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꽤 보인다. 그래서 네네네. 일부 언론 매체에 개딸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의외고 아마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좀 조마조마했죠.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회견했던 것도 그렇고 네. 어제 들어오면서 혹시라도 그 들어와서 또는 회견에서의 발언이 또 다른 후폭풍을 낳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심송심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가깝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 쪽과 있었던 어떤 내용을 만약에 발설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게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걸 근데 그런 문제들이 안 생겼어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서는 아마 약간은 안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어제 보면 송영길 대표에 대한 격려 선패말을 듣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죠. 네. 저는 그런 영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개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개딸들이 왜 송 전 대표를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것일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지지자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싸고 도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진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전에 최 의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심 송심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밀월 관계는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개항을 이제 국회의원직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에 나가서 출마하는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시에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을 출마하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 기회를 발판으로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에 오르고 이런 네. 상황들이 이심 송심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최근에 어젠가 나온 보도를 보면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당대표 선거할 때 선관위에 네. 이제 친명계 특히 이제 이번 사건에서 이제 핵심 인물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이제 이재명계의 이제 핵심 인물들이 이 선관위에 대거 포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또 문제가 되는 이슈가 결국에는 당내 선거에서의 어떤 돈봉투나 이런 선거 문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개딸들이 보기에도 지금 예를 들어 송 전 대표가 무너지면 이게 결국엔 이 칼날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올 수밖에 네. 없겠구나. 그런 인과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그러면 송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이런 지금 사법 리스크부터 철저하게 막아야 이제 이재명 대표를 또 사수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의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자들도 나와서 송 전 대표를 좀 환영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심 송심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송일체입니다. 이재명과 이송일체다. 송영길. 네. 근데 그 핵심 연결고리로 이 성남시청 출신의 이 박용수 씨를 송영길 전 대표가 보좌관으로 기용하고 당대표 된 이후에는 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삼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당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선을 이끈다고 하는 지적을 국민의힘이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친문계나 친이낙연계가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그것만 봐도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가장 바랐던 대선 주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요. 개딸들이 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켜주느냐? 송 대표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딸들이 지켜주는 거죠. 만약 송영길 전 대표의 이해관계가 이재명 대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이게 이낙연 전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 문제였다면 개딸들이 이렇게 지켜주겠습니까? 결국 개딸들이 나섰다는 것만 봐도 이건 송 전 대표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불길이 이재명 대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개딸들이 나서서 지켜주는 거라고 분석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송 전 대표에게 한 여성이 다가가서 A4 용지 쪽지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6글자가 적혀 있는 A4 용지를 송 전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불교 설법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와 진리를 등불로 삼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라. 뭔가 격려하고 힘내라, 파이팅해라,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서 전해준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뜻이 의미가 있는 뜻으로 보여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에게 아마 응원의 저는 의미였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송영길 대표 스스로와 어떤 본인의 진실을 스스로 기준을 잡고 어떤 다른 어떤 옆에 사람이라든지 어떤 장깨를 부리거나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의 진실만 그대로 얘기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책임을 지는 모습도 정치에 보여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지자가 아마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 천주교 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세례명도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천주교 신자인데
불교 설법을 줬다는 건 뭐 다른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아니 불교라는 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스스로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데 뭐 거기에 무슨 종교적 편향성 같은 거는 전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눈길을 끌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눈길을 끈 건 쪽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송 전 대표의 패션,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패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럽 출장 갈 때 검정색 와이셔츠, 검정색 정장에 코트를 왼팔에 끼고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빨간색 책. 그런데 송 전 대표 어제 입국할 때도 비슷한 차림에 왼쪽에 코트를 낀 채 빨간색 책을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해 보이는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연출을 하고, 한 사람은 출국을 하고 한 사람은 입국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송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따라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 뭐 이런 해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해찬 이사장님은 어떤 의도로 송 전 대표가 저런 모습을 하고 입국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거는 근데 몰랐다고 하기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너무 다 뺏겨가지고 네. 안경, 복장, 빨간색 책까지, 네,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언을 해줘서 이 한동훈 장관의 공항 패션을 카피한 것 같고요. 저는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엄청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네. 실제로는 되게 부러워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 같아요. 나도 한 장관처럼 관심을 받고 싶고 나도 한 장관처럼 주목을 받고 싶다 네. 하는 그 부러움, 질투, 이런 열등감 등이 사실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다 반영이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들어오는 길에 어쨌거나 소기의 성과는 거뒀죠. 패션 카피하면서 이렇게 신통방통에서도 한 번 더 다뤄주고 기사 한 번이라도 더 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관심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는 뭐 나름의 유효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희화화된다는 거죠. 네. 한 장관을 이렇게 따라하는 거. 정치 경력으로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도 하고 5선까지 하고 당대표도 한 대선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을 그대로 카피했다라는 게 송영길 전 대표의 이미지를 좀 희화화하기 때문에 네. 뭐 관심은 잠깐 더 끌 수 있어도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장관이 관심 받는 거는 빨간 책 때문이 아니라 네. 이 논리적 빈틈이 없는 질의응답 태도,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이 패션을 따라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기자분들의 질문 숱하게 받으실 텐데 내 답변의 논리적 완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 했는지 여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죠, 외국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송영길 전 대표의 과거 사진 네. 쭉 한번 찾아보시면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 안경, 뿔테 안경 잘 안 쓰죠. 네. 그렇죠?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뿔테 안경을 썼단 말이죠. 네. 송영길 전 대표 과거 사진 보면 뿔테 안경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뿔테 안경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행처럼 하고 다니는 다른 종류의 안경이 아니고 네. 저것만 봐도 좀 따라한 흔적이 있다. 뭐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따라하는 건 좋은데 약간 따라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 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들었던 책, 그게 원서라고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이제 번역본입니다. 그 단국대 이제 천병희 교수가 번역하신 굉장히 번역이 잘 된 한글로 돼 있는 책인데, 근데 송 대표께서는 지금 송 전 대표는 이 영어 원서를 들었다고 하시니 약간 좀 따라하시려다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이 책이라는 게 그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책을 통한 정치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 책의 주제를 좀 보면 저게 이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예전에 그 미국의 이제 핵폭탄을 개발한 핵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펜하이머에 관한 얘기인데, 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자로 매도를 당해서 이제 그 메카시즘 광풍에 휘말려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과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송영길 대표도 본인도 뭐 일종의 어떤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의 어떤 반성 이런 것보다 그냥 일방적인 본인이 희생양이다, 그 얘기를 좀 주장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그래서 듭니다. 저 책을 들고 나왔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 안 얹으려고 그랬는데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데 아니 설마 지금 이 와중에 따라 하셨겠습니까? 이 정신 그럴 정신이 있었다면 저는 아유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뭐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 책에 대해서 왜 선택을 했냐라고 하니까 요즘 뭐 한반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핵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경색이 좀 돼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이어서 아마 읽었다고 손 치고 오히려 오펜하이머에 대해 저런 아까 김지진 변호사의 해석도 많이 이렇게 곁들이는 경향도 있는데 저는 굳이 송영길 대표가 한동훈 장관 따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뭐 그 큰 의미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카피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모습으로 입국했기에 또 화제가 되고 있기에 설명을 조금 저희가 덧붙여봤습니다. 자, 그리고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송 전 대표 의상과 소품 챙기는 것부터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것 같은데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라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도 이 검찰 수사에 일정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를 바로 부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검찰이 바로 불러주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송영길 전 대표인데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저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수사의 어떤 최종적인 종착점, 그러니까 결국엔 뭐 마침 또 뉴스도 나왔지만 송영길 대표가 이제 피고발인이 됐습니다. 네. 서울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피고발인 지금 신분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거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제는 그 정당법에 관련된 이제 혐의인데 그 정당법 50조인데요. 이게 당대표 선거에서 일단 매수죄입니다. 매수죄인데 이 규정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당대표 선거에서 그 50조 1항은 당대표 선거에서 어떤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법정형이 3년 정도인데 네. 아주 재밌게도 제2항에서 그 당대표 선거에서 어떤 매수 이런 돈을 주고받는 거를 지시하거나 그러니까 교사죠. 교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서 법정형을 5년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좀 다른 게 통상적으로 교사범 어떤 뭐 잘못된 어떤 행동을 시켰다 이런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로 규정을 안 하고 일반 형법의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그 거래보다 그 돈을 주고받은 거를 지시한 경우를 이제 좀 더 가중처벌하는 거죠. 이게 통상적인 형사법 체계보다 좀 이례적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네. 송영길 대표도 이 교사 쪽, 그러니까 실제로 당대표 선거에서의 이 어떤 돈봉투 거래나 이런 것들을 지시한 게 있는지 그리고 그걸 알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아마 수사선상에 오를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정당법 상에는 이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본인을 향하고 있는 이런 혐의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그런 의도에서 말을 했을 어떤 것이다. 의견을 표명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항에 나온 개딸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586 의원들 중심에서도 송 전 대표를 감싸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 귀국해서 진상을 잘 밝히고 그또 본인이 당에 피해를 준 것을 사과하면서 탈당을 결심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치였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너무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또 평가받을 경우에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을 일은 없겠죠. 자, 무력이 없는 사람이다, 큰 그릇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김민석 의원도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했습니다. 그걸 어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586 의원들에 대한 86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꽤나 많이
담겨 있는 신문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조국 방어, 이재명 방탄, 이젠 돈봉투까지 옹호하는 86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총선 때 16대 총선에서 대거 입성한 86세대들입니다. 60년대생, 80년대 학번들. 당내 지도부를 맡으면서 이제 기득권을 형성했고 거의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민주당의 주류로 자리 잡아 있는 86세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물갈이 어떤 용태론이 불거졌지만 결국에는 그 용태론에서 용케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면서 이번에 역시 이재명 대선 후에 편승해서 주류를 유지하고 있는 86세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국 논란 때도 방어에 선봉에 섰었고 이재명 방탄도 최선봉에 지키더니 이번에 돈봉투 핵심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아주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희는 깨끗하냐? 여권까지 끌어들여서 물귀신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86세대들입니다. 86세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86세대에 대해서 늘 저런 이제 86세대가 그만 기득권을 놓고 물러날 때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게 되는 이유가 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 왜 내로남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가면 그 족자가 걸려 있다는 거 다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지기춘풍, 대인춘풍, 지기추상 이렇게 됩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 일을 처리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처리하라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편을 감싸는 데는 뭐 정말 추상처럼 감싸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게 얘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 남의 공격할 때는 대단히 아프게 공격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 편은 이런 비리까지도 옹호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저는 국민들이 이제 86세대를 용납하지 않을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586, 386부터 시작한 586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어져 온 이제 거의 다 586 세대. 60대로 올랐었죠.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686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심이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이분들이 정치를 하시면서 뭐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주류적인 세력들이 어떤 해보면서 이들 중에 또 대통령 후보라든지 어쩌면 리더급의 정치인이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타당이지만은 젊은 정치인들이 계속 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세대, 지금의 80년대 중반 세대의 어떤 새로운 정치인들, 그다음에 청년 정치인들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 이 586이라는 정치 세력들이 크게 너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일거에 뭐 이것을 뭐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일거에 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인위적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저는 그렇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내년 총선에서는 이제 586 세대의 어떤 세대 교체론이 조금 실행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지금 당내에서도 상당히 힘을 얻고 있고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게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민주당은 지난 두 번의 총선 때마다 86 교체론이 불거졌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네. 근데 아마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목소리로 86 용태론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가 민주당 다음 공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86세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젊을 때는 새천년 NHK에서 도우미 불러서 술 먹고 놀다가 나이 들어서는 돈봉투 돌리는 정치 집단. 이게 아마 대다수의 청년 세대가 86을 바라보는 시각일 겁니다. 이분들이 젊을 때도 부도덕했고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부도덕하다. 이제 그만 한국 정치에서 영원히 퇴장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데 과거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이동학 전 청년 최고위원이 네. 그때는 뭐 청년 최고 아니었죠. 이인영 의원 86 대표에서 물러나라고 글 썼다가 당으로부터 정말 호된 질책을 받고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2년 정도 당을 떠나서 이제 세계의 유랑을 다녀왔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제 86 퇴장해라라고 외쳐야 되는데 잘못 말했다가는 당의 주류가 86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공천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순순히 구세대가 기성세대가 물러나는 건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들고 일어나서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86을 쫓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무브먼트가 형성될 것인가. 그게 아니고 86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치 이 조금의 어떤 전리품 나눠주듯이 공천 한두 자리를 그냥 80년대생, 90년대생들에게 나눠주고 많은 정도로 그칠 것인가가 민주당 다음 공천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6세대 주류로 불리는 우상호 의원 일단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나머지 뭐 윤호중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의원, 김종민 의원, 뭐 최강욱 의원, 이인영 의원 모두 뭐 불출마를 선언한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들의 행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날지 여부도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이심 송심이 여전히 살아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석열 이성만 의원도 수당에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들춰내면 당내 여러 파열음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당을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자체 정화,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미리 포기하는 거는 지도부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거죠. 당대표로 그 직책을 리더십을 발휘할 이유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설전 변호사님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자체 조사, 진상 조사는 안 하기로 한 게 이제 민주당의 결정인데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 내에서도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또 대신에 또 그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끼리 상당히 좀 이전 투구, 상당히 본인들의 의견들을 많이 냈다고 해요. 제가 당 내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기가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뭐 찌라시라고 하는 보통 사설 정보지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명단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이제 신정운동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밝혔지 않습니까? 자기 명단에 있는데 그런 사실 없다. 그리고 저도 몇몇 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적도 있지만 다들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뭐 정말 위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예를 들어 조사했는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해버리면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아니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비판에 직면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신속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리고 저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민주당에서도 바라고 있는 것이 정말 돈 받은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그 명단을 공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일단은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탈당 조치든 출당 조치든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이름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참 민주당으로서도 이 진짜 이렇게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송 전 대표를 향해서 무책임한 민주당의 민낯, 생 얼굴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그리고 유상범 수석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집안이 불이 났는데 홀로 애국자라고 강변하는 송 전 대표의 모습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책임한 생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을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애써 외면하는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모르쇠 꼬리 자르기로는 그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송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여러 가지 계속했던 새로운 사실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 전당대회를 2, 3개월 정도 앞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렸다라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전대 앞두고 이유는 묻지 말라. 나중에 다 챙겨줄 테니까. 일단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 좀 빌려달라. 더 구체적인 거는 묻지 말고 일단 돈 좀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고 실제로 돈을 빌렸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의 주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역위원장 접견 등 이 송 캠프 내에서 굉장한 실세로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인 자금 외에 지금 강래구 씨라든지 그리고 조택상 씨라든지 이렇게 걷어들인 9,400만 원 외에도 추가 금품을 배제할 수 없다. 더 돈이 있을 것이다. 1억 미만의 금품을 살포한 것이 아니라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포액이 9,400만 원을 넘어서 억대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국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 서울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동안의 돈을 모금한 네. 이 내용은 9,400만 원 안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액수에 따라서 당연히 억대가 넘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고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에 보면 그 강래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영길이 형이 벌써 여기저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이 9,400만 원과 또 별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송영길 당시 의원이 별도로 어딘가에서 네. 돈을 또 구해서 그걸로 돈 봉투를 돌렸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강래구 감사 그 전화 통화에서 그다음에 이정근 전 부총장은 부총장대로 이렇게 돈 빌리고 다녔다고 한다면 네. 저것도 돈 봉투 또는 아니면 캠프 운영비, 송영길 캠프 운영비 같은 데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요 두 가지가 다 9,400만 원과 별도라는 거죠. 그러면 뭐 억대를 훨씬 뛰어넘는 돈이 쓰였다. 물론 그게 다 돈 봉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쓰였다는 건 거의 분명해 보인다.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진 변호사님, 이걸 이제 송영길 전 대표랑 연결을 시키려면 이것 또한 송 전 대표가 알고 있었고 이걸 지시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 이제 송 전 대표에게까지 혐의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좀 앞으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송 전 대표가 이 전체적인 어떤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걸 인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선거를 위해서 본인이 당선을 위해서 이런 돈 살포나 이런 부분을 지시했다. 그런 경우에는 훨씬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어쨌거나 최대한 이제 가중 처벌 규정이 있으면 가중 처벌 규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이제 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지금 현 상황은 증거들이 하나씩 좀 나오고 있어요. 하나씩 조금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뭐 녹음 파일이 3만 개다. 네. 그래서 뭐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기소도 그 녹음 파일들 다 들어보는데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듯이 지금 이게 거의 이제 녹음 파일 게이트 수준인데 뭐 레코딩 게이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지금 보면 녹음 파일도 녹음 파일인데 계속해서 이런 관련자들의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는 그 혐의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좀 진실이 가려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도부는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을 대의원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제를 좀 폐지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면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비명계의 친명계, 그러니까 개딸들의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잠깐 듣고 한번 무엇이 진실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대의원들의 권한이 너무 큰 게 또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이 대의원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영남이나 이런 쪽에 이제 당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원들의 의사가 좀 존중되는 그런 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비단 제도만의 문제일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장해찬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제도 바꾼다고 다 바뀌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데 개딸 싫어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지만요. 이 대의원 제도는 기형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라는 직책을 두고 당에서 예우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전당대회나 당내 경선에서 대의원 한 사람의 표가 일반 권리당원 60명의 표와 똑같이 여겨지면 지금 이 돈봉투 사건처럼 돈봉투 줘서 대의원들만 좀 포섭하자 해도 훌륭한 선거 전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의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서 이게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당협위원장 포섭하기 위한 선거 방식으로 왜곡되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예시가 이번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을 아마 없애게 되거나 또는 대의원의 어떤 투표권을 줄이게 되면 개딸들이 득세하겠죠. 하지만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개딸들의 문제는 별개로 이 강성 팬덤이나 온라인 팬덤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대의원제가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설령 단기적으로 대의원제 없애서 개딸의 영향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더 큰 모순이 바로 대의원 제도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표가 권리당원 막 60명에 해당하는 이러한 제도는 바꾸는 게 맞습니다. 네. 뭐 권리당원이 저기 민주당이 지금 저거 뭐 120만에서 150만 사이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개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의원제도 자체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는 저는 봅니다. 저도 이 사건이 제일 처음에 터졌을 때 이게 대의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더 문제죠. 이거 뭐 제도가 문제는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그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번도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물론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진 게 이번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쏠림 현상이 심해버리면 대의원 제도 대의원의 표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대의원 자체도 뭐 이쪽으로 거의 이게 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의원 제도 자체가 문제다 아니다 이거 따지기는 뭐하지만은 지금 일단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이 굉장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당원 100% 아니면 그 전에는 뭐 일반 50, 뭐 10대상 이렇게 돼서 그냥 간명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뭐 대의원 몇 프로 또 권리당원 몇 프로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일단 투표 방식이라든지 선거 방식도 좀 이번 기회에 간명하게 바꾸고 왜 그러냐면 이런 제도 때문에 이러한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떠한 그거에 대한 요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의제예요. 지금 국회는 안 그런가요? 국회도 사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뽑아서 국회에 대표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본질적인 물론 대의제도가 바로 당에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돈봉투 사건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대의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타기죠. 기본적으로는 대의제 때문이 아니고 물론 대의원이 여러 가지 뭐 역할을 그 일반 당원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돈봉투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걸 받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의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된 거. 이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대의제 때문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돈봉투를 그 돌린 사람들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돈봉투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당 의원들의 경찰 수사 소식도 속속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야당 의원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을 줄줄이 제기를 해왔었는데 대부분 허위로 판명나거나 또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경태 의원, 잘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방문 당시에 뭔가 조명을 과하게 사용하고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 의견을 밝혔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착하는데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보통 이 도둑질 하는데 조명을 켰다 안 켰다가 중요하겠습니까? 도둑질 한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저희 허위 사실 유포한 건 없는데 뭐 일단 기분 모욕죄 정도 기분 나쁨죄는 될 수 있는데 저는 뭐 굳게 믿고 있고 진실은 대통령실에서 밝히시면 됩니다. 자,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푸놈펜 심장병 아동 방문 당시에 지금 이렇게 그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조명을 김건희 여사가 좀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과하게 조명을 사용했다. 이런 의혹을 장경태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곤 포르노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 첫 고발이 있었고요. 종합 검토 결과 조명 설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경찰의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검찰로 이 수사를 넘기겠다 이렇게 송치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설치된 적이 없었다. 장경태 의원은 뭐 확인했다, 멋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사과나 이런 아직까지 입장 표명은 없죠 지금. 네, 일단은 경찰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로 송치했다는 거 기소의견 송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수사 기록을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요. 저는 어찌되었건 간에 장경태 의원의 지금의 입장으로 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거 정식재판 청구로 갈 것이고요. 아니면 검찰에서 정식재판 구공판을 하더라도 아마 재판 단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 어떤 이 촬영 기록 이라든지 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공개를 통해서 아마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진실 규명이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여사의 해외 순방에서의 항상 이런 논란거리 그것과 그다음에 야당 의원이 뭐 약간 비판 아니면 뭐 의혹 제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여사 영부인에 대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는 것이 좀 아쉬울 뿐이죠. 왜 그러냐면 정쟁에서 그냥 정쟁으로 끝나고 말 문제인데 언제까지 무엇을 다 하기 위해서 정치의 사법화가 이렇게까지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지 저는 참 그런 부분이 뭐 장경태 의원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 규명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그럼 뭐 지금 이제 설 변호사님 정치의 사법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의 사법화 당연히 과하면 안 되죠.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정치의 사법화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내로남불 때문에 이 당내 선거 관련해서 돈봉투 사건도 지금 제대로 원래 정당이라는 조직은 자치 조직이에요. 어떤 뭐 국가기관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 스스로 못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정책적인 비판을 할 수 있죠. 그건 야당 본연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저 용어도 그렇지만 빈곤 포르노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청담도 술자리 의혹도 그렇고 네. 또 최근에 부승찬 전 대변인의 그 천공 의혹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근거 없는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냥 이런 인신 모욕적인 이런 단어들만 계속 사용하면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비판은 괜찮습니다. 그런 건 괜찮지만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적인 이런 정치를 하는 자극적인 용어를 통해 정치를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단죄를 해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계속해서 좀 지금 뭐 증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증거는 아까 설명을 잘 말씀해 주시면 이제 형사재판 가서 나오는 겁니다. 통상 경찰에 가면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 장경태 의원은 지금 피의자예요. 혐의 피의자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뭐 진술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정도지 객관적인 증거 이 사안만 봤을 때 아마 경찰에서 감정했을 거예요. 저 조명이 진짜 들어가는지 전문가 감정. 객관적인 전문가 감정 자료가 있어요. 이걸 수사기관에서 제출하진 않죠. 이건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증거가 없다. 이재명 대표도 항상 그러죠. 저거는 형사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짜 뉴스로 판명 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상호 의원도 과거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에 방문해서 당시 외교부 장관 사모에게 당신 좀 나가 있어라라고 무례하게 얘기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와서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 정의용 장관 네 분이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좀 심하지 않습니까? 좀 신뢰할 만한 소스입니까?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소식통이죠.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고발을 하더라고. 간단한 게 그 CCTV 까면 되잖아요. 아주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게 들었고 그 신뢰할 만한 소식통은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앞서 우상호 의원의 설명은 영상으로도 저희가 실제 목소리로 들려드렸는데 일단 김 여사가 공간 둘러보며 정의용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은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 우상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라고 경찰 자체 수사 결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저거는 우상호 의원이 좀 너무 경솔한 것 아닌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들었다고 하는데 글쎄 누구한테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 또는 정의용 장관한테 한 번쯤 물어봤으면 그러면 이 사실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실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확인 안 하고 나와서 그냥 박지원 전 원장 말이니까 믿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으되 그러니까 믿고서 그냥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경솔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장현찬 이사장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네. 우상호 의원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면 거물이잖아요. 네. 평소 사석에서 어떤 수준으로 대화를 하는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아니, 전직 국정원장 하신 분이 하지도 않은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지라시 수준의 이야기를 이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에게 전해서 우상호 의원이 그걸 김어준의 방송 나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라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고 확정됐는데 네. 만에 하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배우자가 실제 이런 일 있었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적 없었다라고 그냥 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CCTV라든가 이런 기록을 경찰이 조회해 봤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 이야기를 특히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최소한의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고 어디서 카더라 이야기하는 거 주워 듣고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제1야당 원내대표 출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유통시킨 당사자가 국정원장까지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냥 이게 야당 비판 이전에요.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참 한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짜뉴스로 판명 난 것 외에도 지금 인권위에 하나 올라간 것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각하가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 보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딴 열차, 윤석열차라는 그런 사진이 그림이 과거에 공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맨 앞에 넣어서 뒤에 검사 출신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보여지는 여성도 모습을 그려 넣은 저 윤석열차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전시를 했고 상도 받았는데요. 문체부가 정치적인 이용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왜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그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체부 경고는 공모전 종료 후였다. 공모전 하기 전에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간섭받았다고 볼 수 없다. 자유롭게 창작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때 기각, 각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각하는
뭐 쉽게 표현해서 설명드리면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진정 접수할 만한 요건, 기본이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건 자체가 안 돼 평가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 사건의 어떤 사실관계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 문체부에서 얘기한 거는 저 뭐 수상을 취소해라라든지 어떤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대회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는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마라. 그냥 이 정도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마라. 일종의 어떤 미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냥 가이드를 준 것뿐인데 지금 과거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가지고 이게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침해됐다. 이거 자체가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 국가인권위 말이 맞는 게 실제로 뭐 수상이 취소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대회가 갑자기 있었던 대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 침해를 다루는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하 결정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30분, 현재 시각으로 오후 1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5박 7일 방미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미국도 12년 만에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을 최고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의 여장을 이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례적으로 3박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한 2박 정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일정을 짰었는데 이번에 3박 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 내 일정 같은 걸 고려해서 네. 미국은 이제 얼마든지 블레어 하우스를 쓸 수 있도록 지금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에 따라서 뭐 이틀을 묵을 수도 있고 사흘을 묵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로 일정이 그 워싱턴 근교에서 있어요. 네. 뭐 하버드 대학 연설도 그렇고 뭐 그 근처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숙소로서 블레어 하우스를 3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일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회담과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장희찬 이사장님은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시작부터 일단은 이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에 3조 3천억을 투자하는 성과를 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우리가 넷플릭스에 투자했다고 착각하고 막 대통령 비판하는 글을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막 삭제하는 해프닝도 일어났어요. 아마 오후에 보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통령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처럼 무조건 비판하고 보자라는 그런 국내 정치의 좀 이 편협한 모습들을 여기가 일주일만이라도 좀 자제하자라는 당부의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이런 넷플릭스 같은 미국 기업의 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IRL이라던가 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또는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 대한 이 경제적 이해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금 안보의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정말 러시아가 설마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도 지금 대만 지역에서 이 무력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보다 뚜렷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백악관이나 대통령실 보도에 의하면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별도의 문건에 양 정상이 합의하기로 했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나온 만큼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있어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끔 구체적인 조치 등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끌어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논란이 되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국 전에 워싱턴 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100년 전 일 때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할 수는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두고 한 얘기인 것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럽도 참 과거에는 옛날에는 서로 전쟁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전쟁 그런 앙금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지금 협력하지 않고 지금 서로 돕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서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일본과의 관계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제 앞으로 더 미래로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백년절 일을 계속 문제 삼아서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연히 논란이 될 만한 네.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걸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뭐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이면 특히 일본 문제나 이 국제관계 아니면 과거사 인식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의 언어로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유럽 예를 들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얘기한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네. 굳이 표현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조금 더 외교적으로 세련된 표현을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권의 비판의 목소리 상당히 많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계속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합니다.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서 고통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으로 생각이 되고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발언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일본의 침탈과 식민 지배의 면죄부를 줍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잃은 국민으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맡겨도 되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앞뒤 내용을 좀 함께 살펴봐라. 이런 너무 그 단어만, 그 문장만 도드라지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문맥의 흐름을 좀 봤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목소리 들으신 것처럼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정혜찬 이사님. 저는 이게 98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의회 연설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해 오부치 선언이 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맥락상으로 보게 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대답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담대한 도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친일인 겁니까? 민주당 당사에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 붙어 있지 않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방한할 때 우리 이 피해자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만나고 하는 등의 모습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줬었죠. 한일 관계 신뢰 회복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지 않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왜곡해서 비판하면 결국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안 될 겁니다. 네. 아니 한일 관계의 미래적 발전을 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역대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부분들은 너무 흑백 논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저는 이걸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외신에다 대고 그냥 항상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리고 전제 사항도 틀렸고요. 독일은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얼마 전에도 그런 거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노동도 다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 관계를 부인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걸 하지 말자라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저는 어저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거에 또 해석을 하고 아니 언제는
청의 듣기 평가하더니 이제는 또 독계력 평가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외신 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워딩이 갈 수 있도록 이걸 충분히 다 밑에서 스태프들이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무슨 오역 과정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명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일단 진행 중에 있고 지금 5박 7일 일정 동안 빡빡하게 윤 대통령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잠잠한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도발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항상 저희는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아직까지는 뭐 조용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부분인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과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들 경호원들인데 검정색 서류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런 모습을 보기가 좀 꽤나 힘들었고 맨손으로 서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검정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테러 이후에 저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다고 하더군요. 저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병민이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도 맨손으로 경호원들이 나서는 경우를 많이 봤죠. 네. 아마 그래도 그 무기는 몸의 어딘가에 숨기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가방을 들고 다니죠. 저 가방 안에도 무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 장비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경호를 했다고 치면 지금 기시다 총리 테러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위험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경호 방식을 조금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잠시 변화되고 있는 경호 모습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